그날 밤 나는 그 남자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가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요. 그날 밤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외로워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거스른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박준호 65세 38년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그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정과 함께 계획했던 은퇴 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은정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병상에 누운 은정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한때 따뜻하게 준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8개월의 처절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학교도 휴직하고 은정 곁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에 신음하는 아내를 보며 준호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고 나면 꼭 다시 행복을 찾아요. 약속해줘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아질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늙어가기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늦가을, 은정은 준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것이 은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비 오는 날 치러졌습니다. 하늘도 준호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의 사진 앞에서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아, 어떻게 나 혼자 두고 갈 수가 있어? 매일 아침 7시 준호는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은정이 살아있을 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이 만든 된장찌개 냄새, 갓 구운 토스트의 고소한 향기, 그리고 두 사람의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추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토스트 한 조각을 씹으며 준호는 오늘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은퇴 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은정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성묘 준비를 하며 문득 처제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은정의 여동생으로 7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마다 함께 모였지만 은정이 떠난 후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하면 은정이 더욱 그리워질 것 같아서였을까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형부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며칠 후가 은정이 기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언니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네, 좋아요. 저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성묘 당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은정이 좋아하던 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 그리고 은정이 특히 좋아했던 프리지아까지. 묘지 입구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60세의 서연은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서연을 보며 준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부,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서 언니가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은정의 묘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더욱 시렸습니다. 묘비 앞에 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은정이라고 새겨진 글씨를 보며 준호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온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지? 형부가 너무 힘들어해.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때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어? 왜 나랑 형부를 두고 먼저 간 거야? 너무 야속해.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서연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은정이가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두 사람은 묘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차가워져 있었으니까요. 형부, 혼자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찻잔을 감싸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매일이 지옥 같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숨쉬기도 힘들어.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무서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이혼하고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특히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TV를 켜놓고 자요. 그래, 너도 힘들구나. 카페는 잘 되고 있어?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어려워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동네 작은 카페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임대료도 2달째 밀리고. 얼마나 밀렸는데? 300만 원 정도. 저한테는 지금 너무 큰 돈이에요. 대출도 한계가 있고.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에 생활고까지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서연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핑계였지만 점점 서연과의 대화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형부, 또 오셨어요? 매일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어디 있어? 맨날 나 혼자뿐인데. 그러니까 문제죠. 아, 오늘도 형부 커피값이 전부 매출이에요. 오후 한적한 시간, 두 사람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과의 추억, 혼자 사는 어려움,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 형부, 퇴직하시고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세요? 글쎄, 은정이 살아있을 때는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뭔가 즐거운 일을 찾으셔야죠. 언니도 하늘에서 형부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커피에 대해 설명할 때의 모습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원두의 산지, 로스팅 정도에 따른 맛의 차이, 물의 온도와 추출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해 정말 잘 아는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럼 나한테도 커피 만드는 법 가르쳐 줄래? 평생 커피는 그냥 믹스커피만 마셔봤거든.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형부가 배우고 싶으세요? 그날부터 준호는 서연에게 바리스타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우유 스티밍, 라떼 아트까지 서툰 손놀림으로 우유 거품을 만들다가 실패하는 준호를 보며 서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 너무 힘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유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우유 데우는 건데. 그냥 데우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65도를 넘으면 안 되고, 거품도 너무 거칠면 안 되고.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스팀 피처의 각도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고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서연이 황급히 손을 뗐지만 준호는 그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르쳐 주니까 재미있네. 은정이한테도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얘기는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요. 미안. 나도 모르게 자꾸. 괜찮아요. 저도 언니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거의 매일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핑계로 카페에 갈까 생각하고 저녁에는 서연과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임대료가 석 달이나 밀렸어요. 건물주가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나가라고. 얼마나 밀렸는데? 450만 원이요. 저한테는 지금 너무 큰 돈이에요. 카페 매출로는 도저히.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형부 안 돼요. 그럴 수는. 가족이잖아. 은정이도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야. 하지만 형부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나는 괜찮아. 은정이가 남긴 보험금도 있고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준호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 은혜를. 은혜는 무슨. 갚을 생각 말고 대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 커피도 가르쳐주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단순한 형부와 처제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 후 서연은 준호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카페 문을 닫고 준호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형부, 맨날 혼자 드시면 건강 상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같이 드세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은정이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네. 언니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생각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서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꽃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주문하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준호는 일찍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어머, 형부. 이게 다 뭐예요? 카페는 준호가 준비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백합,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튤립까지.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너무 많아요.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아서. 은정이도 항상 내 생일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생일 축하받은 게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형부. 두 사람은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촛불 아래서 서연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원 빌어. 서연은 눈을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케이크를 다 먹은 후 준호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씩 하자. 형부, 저 와인 마시면 금방 취해요. 조금만 마시면 돼. 축하하는 의미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과의 추억, 각자의 젊은 시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술 기운이 돌자 평소보다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부,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도?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글쎄, 나는 은정이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한번 실패하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무서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그래도 서연이는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형부는요?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은정이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럼 우리 둘 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와인잔을 입에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형부가 있어서 덜 외로워요. 매일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 배우시고 덕분에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서연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아마 지금쯤 폐인이 되어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에 반사된 서연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외로움 때문일까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형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10대의 첫 키스처럼 서툴고 떨렸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당황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니의 동생이고 형부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형부가 좋아요. 언제부턴가 형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2층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형부,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빼지 말아주세요. 서연아, 나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너가 있어서. 새벽녘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서연에 대한 마음도 진실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도피처일까?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주했습니다. 어젯밤은 서연이 말을 꺼내려 하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부담스럽다면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도 그래. 하지만 서연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보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불안했고 서연도 준호가 오지 않으면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솔직해지자. 어느 날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잘못된 건지 알지만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형부를 사랑해요. 언니한테 죄스럽지만 형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형부와 처제로, 밤에는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나 산속으로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은 자유로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인 같아요. 동해 바닷가를 걸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맞아. 아무도 우리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형부, 우리가 20년 전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만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럼 언니는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서연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저녁에 만나. 서연은 저녁마다 준호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 같아요. 서연이 준호를 위해 생선구이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은정이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형부, 언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죄책감만 들어요. 미안해. 하지만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서연도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형부를 사랑해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부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옛 동료인 최 교사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게 박 선생님 아닌가? 같이 있는 여자는 설마 처제? 최 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이야기는 학교 동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이 처제랑 사귄다더라. 말도 안 돼.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직접 봤어. 완전히 연인 분위기였다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준호의 딸 지원과 아들 민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5살의 지원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녀에게 이 소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가 이모랑 사귄다는 소문 들었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지원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이모랑 사귄다는 게 정말이에요? 준호는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과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지원아, 그건 정말이네요. 아빠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그것도 이모랑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원아, 아빠가 설명할게.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야. 설명은 무슨, 정말 더러워요. 엄마 친동생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이모를 아꼈는데.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원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재도 찾아왔습니다. 32살의 민재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이모와 그런 사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민재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라니.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우면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왜 하필 이모입니까? 온 가족이 수치스럽습니다. 민재도 지원과 마찬가지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없겠습니다. 이모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시간 서연의 카페에도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서연 씨, 소문 들었어요. 형부님과 사귄다면서요? 서연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참 염치도 없지. 언니 무덤에 가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아주머니들이 떠난 후 서연은 카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들킬 것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서연은 급하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도 민재도 모두 등을 돌렸어.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겠다고. 준호도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봐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형부,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우리 사랑을 지켜야 할까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끝낸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너 없이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외로움으로 돌아가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의 카페는 손님이 뚝 끊겼고 준호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박 선생이래. 처제랑. 참 나이 먹어서도 염치가 없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건물에서는 더 이상 장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왜 갑자기? 임대료도 다 냈는데. 알만한 사람이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면 건물 이미지가 나빠져요.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서연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위로했습니다. 형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 사랑이 옳은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부, 저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멀리.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부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자식들과 화해하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 형부,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사는 건 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사 당일 준호는 서연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작은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는 서연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지 마. 형부, 이게 맞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럼 연락은? 전화라도 받을 거지? 아니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형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안았습니다. 짧지만 간절한 포옹이었습니다. 형부, 그동안 행복했어요. 형부 덕분에 다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서연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정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은정과는 제대로 된 이별을 했지만 서연과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준호를 보다 못한 옛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밖에 좀 나와. 처제와의 일은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로 간 서연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준호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지만 마음은 항상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준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형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많이 외로워하고 있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시골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서연을 찾아야 해. 그녀 없이는 못 살아. 제주도에 도착한 준호는 무작정 서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작은 해안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형부, 어떻게 여기까지? 6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를 찾아왔어. 6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형부,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내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여전히 그리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깨달았어. 우리가 남의 눈치 보며 살 나이가 아니라는 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부, 하지만 가족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형부,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만의 삶을 살자.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형부 없이는 못 살겠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의 그리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부,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루도 형부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나도 그랬어. 매일 밤 너를 꿈꿨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다음 날 준호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함께 살자. 서울도 제주도도 아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을 알아봤어. 집도 싸고 조용해. 거기서 둘이 조용히 살자.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형부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는 집이 몇 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그저 함께 사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골 사람들은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형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서연이 새집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만의 작은 천국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서연은 마당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할까? 텃밭에 상추 좀 심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산책 가요. 단풍이 예쁘게 들었대요. 좋아. 도시락도 싸가자. 계곡에서 먹으면 맛있겠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궁금해했지만 크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두 분 부부신가? 글쎄,
부부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하고. 뭐 어때? 사이 좋아 보이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모두 정리했고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형부,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결혼식? 이 나이에? 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약속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라도 부부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만의 결혼식을 하자. 봄날 집 뒤편 꽃밭에서 두 사람만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기른 꽃들이 증인이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축가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과 정장을 입은 준호는 꽃밭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당신은 내 전부입니다. 한서연,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반지 대신 서로가 기른 꽃을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빨간 장미를, 서연은 하얀 백합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야. 네, 여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딸 지원이었습니다. 아빠, 지원아, 어떻게 여기를? 아빠가 여기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원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빠, 저 이혼했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3년 동안이나 회사 후배와 살고 있었대요.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이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이모는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서연도 나와서 지원을 맞았습니다. 지원아, 많이 힘들었구나. 이모,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빠, 이모,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 좋아 보여요. 저도 이제 아빠 선택을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지원이 떠난 후 준호와 서연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70세, 서연은 6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 산 걸까? 어느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우리끼리 조용히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 맞는 말이야. 오히려 우리가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을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민재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재야,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모,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잠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지.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부부로 만나자.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겠죠? 그래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봄이 다시 왔습니다. 서연이 가꾼 꽃밭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꽃밭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즐겼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전혀. 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여보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늦은 봄에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모진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비록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세상과 등진 채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이 선택할 거야.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저도요. 이 모든 아픔을 겪더라도 여보와 함께할 수 있다면.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게.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